1억 5천만 원이야. 8년 동안 당신네 집에 들어간 내 돈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정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혹은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남들처럼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 인사팀에서 일했고 남편 준호는 식품회사 부장이었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했었죠. 병원도 다니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저희는 둘만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시댁에서도 다행히 아이 문제로 압박하지 않으셔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 나름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하나쯤 있기 마련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집도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저희 집의 문제는 바로 시댁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퇴직 후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으셨습니다. 퇴직금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시어머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도 나이 드신 지금도 별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죠. 그리고 시누이 은정이가 있었어요. 은정이는 직장은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고 더 큰 문제는 돈 관리를 전혀 못한다는 거였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다 써버리고 월말이면 늘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인데도 저축이라곤 한 푼도 없었죠. 자연스럽게 시댁의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는 건 저희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번 달만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시어머님이 전화로 전기세랑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다음 달 연금 나올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하실 때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부모님도 제 부모님이니까요.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인데 힘드실 때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달에는 또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장 카드값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하셨죠. 또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 냉장고를 바꿔야 한다. 은정이가 학원비가 필요하다. 명절 준비를 해야 한다. 제사 지내야 한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 용돈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자기 통장에서 이체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돈 관리를 남편에게 맡겼고 남편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둘이 함께 마트에 갔을 때였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시어머님이 제 카드를 꺼내셨어요. 분명히 제 지갑에 있어야 할 카드였는데 언제 가져가셨는지 시어머님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날 저 몰래 제 카드를 빼서 시어머님께 드렸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 카드 한도가 찼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 카드를 드린 거였죠.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고 다음부턴 말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카드를 쓰셨는데 문자가 안 왔다는 거였죠. 원래 카드를 쓰면 바로 문자가 오는데 그날은 한 통도 안 왔어요.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제 카드 알림 설정을 자기 휴대폰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문자 받으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자기가 관리하겠다면서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카드 설정을 마음대로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림을 다시 제 번호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3만 원, 마트에서 15만 원, 백화점에서 50만 원. 하루에도 몇 통씩 왔습니다. 전부 제 카드로 시댁에서 쓴 돈이었어요. 남편은 다음 달 카드값 낼 때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뭐라고 할까봐 숨긴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가족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금융회사 같았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조회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신용등급이 왜 떨어지지? 저는 대출도 없고 카드값도 항상 제때 냈는데 연체한 적도 없고 카드를 막 쓰는 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용등급 관리를 꽤 신경 쓰는 편이었죠. 언젠가 집을 살 때 대출 금리가 중요하다고 들어서 항상 조심했거든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신용조회 앱을 켰어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면이 떴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소액대출 500만 원, 캐피탈 대출 300만 원, 보증보험 1000만 원, 총 1800만 원. 제가 한 적이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건가? 보이스피싱? 아니면 설마. 저는 손을 떨면서 대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출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1년 이내였어요. 그중 하나는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해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보통 7시쯤 들어오는데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 할 얘기 있어. 남편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무슨 일이야? 오면 알아. 빨리 와. 그 후로 저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신용조회 앱만 들여다봤습니다. 새로 고침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시스템 오류는 아닐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으면서요.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800만 원. 제가 모르는 빚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거라는 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거지? 남편은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셨다고 시아버지 기일 때 아프신 거 기억나냐고 그때 검사비랑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와서 제 명의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됐다고 제 명의면 금리도 낮고 한도도 높아서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내 도장은 어떻게 찍었어? 신분증은? 본인 인증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했어요. 본인 인증은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제가 ATM에서 현금 뽑을 때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제 모든 걸 들여다보고 제 명의를 마음대로 썼다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다 갚아. 지금 당장. 남편은 돈이 없다고 했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시어머님이 나중에 갚는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언제요? 시어머님이 무슨 수입이 있으신데?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그냥 제 명의로 빚을 만들어서 시댁에 쓸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1,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남편이 몰래 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는 사실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빚, 제 신용등급 하락,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일까? 아니면 더 있는 걸까?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해 봐야겠다고. 남편이 제 명의로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파헤쳐 봐야겠다고요. 그날부터 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7시 반에 남편이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재에 있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관리한다며 보관하고 있던 통장들이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만든 공동명의 통장, 남편 명의 통장, 그리고 제 명의 통장까지 전부 남편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통장을 꺼내서 거실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동명의 통장부터 봤습니다. 이건 저희 둘이 생활비로 쓰려고 만든 통장이었어요. 매달 제 월급에서 150만 원, 남편 월급에서 200만 원씩 넣기로 했던 통장이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내려가는데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매달 15일마다 100만 원씩 시댁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1년치를 계산해 보니 12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맡겼던 거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ATM 현금 인출 내역이 한 달에 서너 번씩 있었어요. 한 번에 5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씩 뽑혀 있었습니다. 메모란을 보니 일부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 메모도 없었어요. 현금으로 뽑아서 시댁에 드렸겠죠. 통장에 기록이 남지 않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더 봐야 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은 제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월급을 받는 통장이었죠.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공동 통장에 150만 원이 이체되고 나머지는 제 통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 내역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바로 다음 날이면 통장에서 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50만 원, 80만 원, 때로는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시어머님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 제 손에 한 번도 닿지 않고 고스란히 시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날 것 같아서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요. 8년치 내역을 전부 다운로드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하면서 금액을 계산했어요. 손이 떨려서 계산기를 몇 번이나 다시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통장에서 시댁으로 자동이체 간 돈이 약 9,600만 원. 제 통장에서 직접 이체된 돈이 약 2,800만 원. ATM 현금 인출 내역이 약 1,500만 원. 그 외에 제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 백화점 상품권 구매 내역들까지 합치니 총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이 시댁으로 흘러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제가 8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번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고 옷 한 벌 마음껏 사본 적 없었어요. 친구들이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전부 시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돈 관리에 무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8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프린터를 켜서 모든 증거를 출력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출 내역까지 전부요. 프린터가 종이를 토해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출력된 종이가 한 뭉치가 넘었습니다. 그걸 파일에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요. 왜 진작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믿고만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출력물을 쌓아놓고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7시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 쌓인 서류 더미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바로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 봤어.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출력물을 남편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8년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찍힌 종이들이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겠죠. 자기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야. 8년 동안 당신네 집에 들어간 내 돈이.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1억 5천만 원이 돌아오나요? 지난 8년이 돌아오나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힘드셨다고, 자기가 장남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돈 관리 따로 할 거야.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공동 통장 해지하고 내 월급은 내 통장으로만 받을 거야. 당신한테 생활비만 정해진 금액 줄 테니까 그걸로 알아서 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걸 분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공동 통장을 해지했어요. 제 월급은 제 통장으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제 카드도 전부 회수했고 비밀번호도 다 바꿨어요. 남편이 절대 알 수 없는 번호로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들도 전부 남편한테 돌려줬습니다.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하라고요. 남편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80만 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제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딱 80만 원만 주기로 했어요. 통장 번호를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처음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동거인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돈이 없으니 시댁을 지원하는 게 힘들어진 거였죠. 남편 월급만으로는 자기 생활비에 시댁 생활비까지 대기가 빠듯했을 겁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돈 관리를 계속 따로 할 거냐고,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따로 할 거라고. 남편한테 이제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밖에 나가서 호텀에 쓴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쓴 건데 왜 이렇게 정없이 구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라앉았던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당신네 집이라고, 가족이면 뭐든지 다 되냐고, 배우자 몰래 돈을 빼돌려도 되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더욱 멀어졌어요. 그렇게 서너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님과는 그 사건 이후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죠.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왜 요즘 준호한테 생활비가 제대로 안 들어오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저희가 돈 관리를 분리했다고, 각자 벌어서 각자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부부가 돈을 나눠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며느리로서 좀 참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효도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명의로 빚을 만드는 게 효도냐고. 친정 어머니도 제 가족인데 거기엔 한 푼도 못 들였다고요. 시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제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고 앞으로 시댁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에도 가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대로 한 것뿐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점점 불만이 쌓인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남편이 시댁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나한테 보기 싫다고 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건 화나서 한 말이고 제가 찾아가서 사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내가 왜 사과하냐고, 뭘 잘못했냐고요. 남편은 제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화날 만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이혼까지 결심하진 못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8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새벽 2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쓰러졌다고,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고, 빨리 와달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도 못했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요즘 저희는 같은 방을 쓰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깨울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다니. 아빠는 평생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그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엄마와 남동생 민수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아빠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희를 상담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비를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험 처리를 해도 1,5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1,500만 원. 저는 제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돈 관리를 분리한 후로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6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나머지 9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때 동생 민수가 자기가 5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드 대출받고 회사에 급여 선지급을 요청하겠다고요. 29살밖에 안 된 동생이 자기 앞가림하기도 빠듯할 나이에 500만 원을 마련한다고 하니 눈물이 났어요. 저는 급하게 친한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아버지가 위급하시다고 말했어요. 선배는 흔쾌히 4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1,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수술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진행되었어요. 저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시간이나 걸리는 긴 수술이었어요. 그 5시간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냥 멍하니 있기도 했어요. 엄마는 계속 우셨고 민수는 말없이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희는 일제히 일어났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재활치료도 필요하고 당분간은 입원해 계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걱정은 계속되었어요. 수술비만 1,500만 원이었고 입원비며 재활치료비며 계속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비를 정산하는데 매번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엄마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민수는 야근 수당까지 다 모아서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저도 제 월급에서 최대한 아껴서 병원비를 냈어요. 그렇게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산재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이 나왔어요. 총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그동안 쓴 병원비를 정리하고 민수가 카드 대출받은 돈도 갚아드렸어요. 선배한테 빌린 돈도 돌려드렸고요. 남은 돈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 재활치료비로 쓰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서서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아직 어눌하셨지만 의식은 돌아오셨고 손도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재활치료를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보험금이 나와서 병원비도 정리했다고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보험금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아버지 재활치료에 쓸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겠냐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은정이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전세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보증을 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 보험금으로 시누이 전세 보증금을 내자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황당해서였어요. 제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 겨우 살아나셨는데 그 보험금을 시누이 전세 보증금에 쓰자니요. 제 아버지 재활 치료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제가 화를 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은정이 결혼은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은정이 결혼은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저는 이제 남편 내 가족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계속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여러 곳에 상담 예약 문의를 했어요. 다음 날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친절하고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것, 8년 동안 제 월급을 몰래 시댁에 보낸 것, 제 아버지 보험금으로 시누이 전세 보증금을 내자고 한 것까지 전부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셨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도용으로 대출을 받은 것,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 이 모든 게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도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남편이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셨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등등. 제가 이미 다 준비해 둔 것들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준비가 철저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대출금 1,800만 원 및 무단 인출된 공동재산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요. 내용 증명이 배달된 날 저녁 남편이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내용 증명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짜 이혼하려는 거냐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이라고 이미 결심했다고요. 남편은 절박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전세대출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오빠 신용등급이 너무 낮고 부채가 많아서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하는데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 된다고 제 명의로 이미 1,800만 원 빚이 있다고 그건 은정이 오빠가 몰래 만든 거라고요.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은정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끊었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고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은정이의 예비 신랑 측에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요. 시댁 가족의 경제 상황과 과다 채무 현황, 그리고 연대보증 요구 사실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전부 사실이었고 증거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은정이의 결혼이 파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측에서 전세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시댁의 과다 채무와 신용불량 상태를 알게 되었고 연대보증까지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취소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은 사실을 알린 것뿐이었으니까요. 은정이 결혼이 파혼된 후 시댁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님한테서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매일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으니까요. 변호사님과의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8년치 통장 거래 내역, ATM 인출 내역, 카드 사용 명세서, 대출 계약서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증거가 명확하다고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명의도용 대출에 대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한꺼번에 여러 소송을 진행하니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다 와 있었어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은정이까지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은정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주눅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판사님 앞에서 조정이 진행되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과하게 요구한다고 가족 간에 도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반박하셨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 8년간 월급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 이 모든 게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은 증거를 검토하시더니 남편 측에게 물으셨어요. 이 거래 내역들이 전부 사실이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판사님은 한숨을 쉬시며 조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동의하셨어요. 조정으로 타협할 게 아니라 판결까지 가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면서 저는 회사 일과 병행해야 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계속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보강하고 증인을 찾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은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제 친한 선배와 회사 동료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제가 전혀 몰랐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증언해 줄 분들이었어요. 선배는 법정에서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제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요. 제가 대출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회사 동료도 증언했어요. 제가 평소에 돈 관리를 남편한테 맡긴다고 말했다고, 남편을 믿는다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남편 측에서는 시어머님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며느리가 너무 냉정하게 군다고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동의를 받고 돈을 쓴 것이냐고요. 시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결국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판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만 봐도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남편과 완전히 남이 되어 살았어요. 아침에 눈 마주치는 것도 피했고 저녁에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어요. 남편은 가끔씩 화해하자는 듯이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더니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자기가 돈을 갚겠다고, 분할로라도 갚을 테니 제발 소송만 취하해 달라고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절박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회사에 소문이 다 났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고,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제야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느끼는구나, 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더 애원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방을 나갔어요. 그 후로 남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도 늦어졌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댁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은정이까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직접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퇴근 시간에 회사 건물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붙잡으시더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님은 그건 화나서 한 말이라고, 며느리면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곧 남이 될 사람이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시어머님은 울먹이시며 뭔가 더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잡혔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시어머님과 은정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판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
8년간 원고의 월급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시댁에 송금한 사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60%를 제가 가져가는 것,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대출 1,800만 원은 전액 남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0만 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이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은정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옆에 앉으시더니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싸우셨다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행히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집은 빠르게 팔렸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에서 제목 60%를 정산받았습니다. 그 돈의 위자료, 배상금까지 합치니 꽤 큰 금액이 되었어요. 남편은 남은 돈으로 제 명의로 된 대출을 갚아야 했고, 그러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회사에도 소문이 다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고 장인 보험금까지 노린 사람이라는 소문이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했고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 남편은 결국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이혼에 따른 파혼, 거기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님은 동네 부녀의 모임에도 못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빚 만들어서 쫓겨난 집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요. 이혼이 확정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판결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전용 면적 2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크진 않지만 제가 살기엔 딱 좋은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참 좋아요. 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늘 남편 눈치를 봤어요. 시댁 식구들 눈치도 봤고요. 제가 뭘 사고 싶어도 먼저 남편한테 물어봤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남편 스케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씁니다. 이혼 직후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소송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판결이 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퇴직금과 판결로 받은 돈이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책 읽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해서 연락을 많이 했어요. 밥 먹자고, 커피 마시자고, 여행 가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연락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대학 동기 한 명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프리랜서 인사 컨설턴트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친구는 인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프로젝트 단위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할 자신이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이었습니다. 2달짜리 프로젝트였고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일을 하니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 활력을 줬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다른 프로젝트들도 하나둘 맡게 되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꽤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3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시간을 제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스케줄을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를 타셔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지팡이만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처음엔 한 단어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발음이 조금 어눌하시긴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친정에 갑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을 뵙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엄마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힘들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믿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표정을 보시고 제 생활을 보시고 나서는 안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한 거야, 정미야. 이혼 잘했어. 민수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지금은 대리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가끔 민수와 둘이서만 만나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민수가 저한테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함께 부담했던 것, 그때 누나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저는 민수한테 오히려 고맙습니다. 29살 어린 나이에 500만 원을 마련해서 아버지를 도왔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제 신용등급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혼 판결로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전부 남편 책임으로 넘어갔고 그 빚들이 제 신용기록에서 삭제되었어요. 카드값도 항상 제때 내고 대출도 없으니 신용등급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등급입니다. 결혼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통장 잔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번 돈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일부는 재테크도 하고 있어요. 적금도 들고 펀드도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동안은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제가 번 돈이 다 시댁으로 흘러갔으니까요. 하지만 이혼하고 3년 만에 제법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제 돈입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참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제 명의로 빚을 만들고 제 가족의 위기조차 자기 가족을 위해 이용하려던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공통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요.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백수로 지냈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혼 사유가 워낙 좋지 않았고 전 회사에서의 평판도 안 좋았으니까요. 결국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로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연봉도 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시댁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들한테서 받던 생활비가 끊기니 살림이 빠듯해진 거죠. 시아버지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시어머님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은정이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잘 안 됐다고 하더군요.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퍼져서 결혼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의 결과를 받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요즘 제 일상은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셔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일이 있는 날엔 준비를 하고 나가고 일이 없는 날엔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주말에는 부모님을 뵙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가요. 작년에는 제주도에 다녀왔고 올해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 돈을 제가 쓸 수 없었던 거였다는 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남편 눈치도 보였고 시댁 일도 많았으니까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고 저녁 약속도 자주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해줬습니다.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 덕분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두세 번은 친구들을 만나요.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여행도 함께 다닙니다. 친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정미야, 넌 지금이 훨씬 행복해 보여.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결혼 생활 중에 느꼈던 외로움과는 달라요. 결혼 생활 중에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사라지고 부모님을 뵈면 없어지고 일을 하면 잊혀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항상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시댁을 먼저 챙기고 제 자신은 뒤로 밀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얼마 전에 제 명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랜서 인사 컨설턴트 정미라고 적힌 명함이요. 제 이름만 적힌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 뭔가 뭉클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냥 정미예요. 제 이름으로 사는 정미입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남편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겠죠. 시댁에 돈을 퍼부으며 살았을 거고 제 꿈은 계속 미뤄두었을 거예요. 제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없었을 테고 신용등급은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 힘드실 때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을 거고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후회했을 거예요. 왜 진작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두려웠지만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과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있는 제가요. 이제 곧 아버지 생신이 다가옵니다. 올해 칠순이세요.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식당도 예약했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 효도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물어요. 재혼할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대답해요. 언젠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저 혼자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예요. 누군가의 조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평범한 아침이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제가 만들어가는 하루하루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온전히 제 것이니까요. 이렇게 긴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빚은 당신의 빚이 아닙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사용된 돈은 당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세요. 두렵겠지만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요. 처음엔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혼자 살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괜찮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견뎌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 안에는 당신도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당신이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빚도 없고 마음도 가볍고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당신 자신을 사랑하며 사세요. 감사합니다.